안녕하세요. SAC 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의 강독 내용은요, 화랑의 후예 내용이에요.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라고 얘기를 했죠? 항상 이 틀을 명심해 주시고요. 소설은 서술상 특징 잡아가면서 끊어 읽기를 잘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술상 특징은 다시 인칭 그리고 묘사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인칭은 1인칭과 3인칭, 즉 작품 속의 나, 그 다음에 작품 밖의 소술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인공과 관찰자가 있고 3인칭은 역시 관찰자와 전지적 작가 시죠. 1인칭하고 3인칭을 구분하는 방식은 나의 유무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인칭인 경우 자기 이야기하면 주인공,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관찰자.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하고 전지적 구분하는 방식은 심리 묘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인물의 심리 묘사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묘사 부분도 인물 묘사와 배경 묘사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인물 묘사는 외양 묘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심리 묘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따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끊어 읽을 때는 시간이 달라지면 끊고, 공간이 달라지면 끊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이제 끊고요. 그렇게 하면서 역시 인물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 틀을 갖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화랑의 후예 보도록 하고, 이 작품은 양반이자 화랑의 후임을 자랑하는 무능한 위인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중세의 신분 질서가 사라지고 근대 문명이 시작된 시점의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염두에 두며 작품을 읽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시작을 할게요. 나는 숙부인 완장선생의 소개로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조선 양반의 정연인 황진사를 만나게 된다. 자, 여기 나라고 되어 있죠? 이 작품은 1인칭이 되겠고, 미리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황진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1인칭 나가 아니죠?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바로 이 작품의 서술자가 되겠네요. 황진사는 알량한 한문으로 사주를 봐주며 생계를 잇는데 돈이 떨어질 때마다 숙부를 찾아와 온종일 호소하는 듯했다. 장가도 못 간 채 40이 넘은 그를 불쌍히 여긴 숙모는 과수댁을 중명하지만 그의 자존심만 건드린 꼴이 되고 만다. 교과서에 제시한 부분은 황진사가 화랑의 후예라며 허세만 부리다가 급기야 효험이 증명되지도 않은 약을 팔게 되는 장면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허세만 부리다가 약장수 앞잡이가 되는 그런 역할을 도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선적 인물이 되겠죠. 제가 그럼 내용 보도록 할게요.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황진사의 다친 입 가장자리에 미미한 경련이 일어나며 힘없이 두 무릎팍 위에 놓인 그의 두 손은 불불 떨리고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똑딱똑딱하고 들렸다. 그는 조용히 고갯집부터 좌우로 돌렸다. 당차는 말씀이요. 과부라니 당하지도 않은 말씀을. 그는 곧 호령이라도 내릴 듯이 누렇게 부은 두 볼이 꿈쩍꿈쩍하며 녹이 띈 눈을 부라리곤 하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황후의 묵대 직손이요? 하고 다시 황후와 묵대 직손이 그래 남의 가문에 출가했던 여자한테 장가들다니 당하기는 한 소리요. 선생도 너무나 과도한 말씀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었던 이제 과부를 중매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거절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두 손은 불불 떨리고, 그 다음에 고갯집부터 좌우로 돌리고, 자, 두 손이 불불 떨린다. 바로 이 분노죠, 분노. 내가 그래도 이 양반의 후예인데 말이야, 과부한테 장가를 가다니, 이렇게 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는 분노함을 누르노라고 목소리에 강한 굴욕이 울렸고 낯에 얼굴에는 비통한 온해의 경련이 일어나 있었다. 내일이라도 그럼 어린 숙천녀 원래 혼이 나시죠 뭐? 하고 숙모님도 무안해서 일어났다. 숙부님은 딱했던지 일제 염려 마로 농담했소. 그럼 일제대구에 한번 탐원에 출가했던 사람이 혼이 나다니 될 말이요? 내가 어디 황함을 모르? 황의 땅을 모르? 자, 여기 탐원에 출가했다. 타 가문에 출가, 이거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제 그때야 그도 아무렴 그랴 그렇지 그 어디라고 함부로 어림없이
황후함이 누구면 황이 땅이 누군데 그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황후와 황이 땅 뭐 자기 조상님도 되는 거죠. 얼굴을 펴고 이렇게 높은 소리로 외쳤다. 해가 바뀌고 새해게 됐다. 숙부님은 3월 금강에 계신을 하고 새해 명절까지도 숙모님과 나와 단둘이서 쓸쓸히 맞게 되었다. 섣달 중순 즈음에서 한 보름 동안 일금 얼굴을 보이지 않던 황진사가 정월 초하룻 날 아침에 대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고 언제보다도 호기 있게 불렀다. 그 고약대가 절은 두루마기를 빨아입은 위에 어이한 색안경까지 시커먼 걸로 하나 쓰고는 숙부님께 새해 인사를 드려왔노라고 하였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외양묘사가 들어가 있죠. 외양묘사를 한번 보니까 어떤 오네요? 고약대가 절은 두루마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많이 낡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째서 어색한 좀 색안경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어떤 전통적인 복장과 그 다음에 근대적인 어떤 그 액세서리가 합쳐있는 좀 기묘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숙부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 그러면 숙모님이는 뵙고 가겠다고 하였다. 숙모님은 마침 있는 음식에 반가워하시며 떡과 술상을 차려내 주셨다. 그는 몇 번이나 완장 선생을 못 배워 죄송스럽다고 유감의 뜻을 표하고는 술을 몇 잔 들이키고 나더니 일배 부일배 한 잔 또 한 잔 우리 군자 사람끼리 설샘을 이렇게 해야지. 흥치에 못 배게 했다는 듯이 손으로 무릎팍을 치곤 하였다. 숙모님이 새해에는 뒤 장가가 되겠죠. 하다가 말끝을 움츠러들어 버리자 그는 그 말끝을 잡아서 금년신우는 청룡이 농주랬지만 천냥이 생겨야 장가들지 하였다. 그러니까 뭐 좀 기회가 있어야지 또는 뭐 살림살이가 좋아져야 나아져야지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이튿날로 찾아왔다. 사흘째도 좋았다. 이리하여 정월 한 달 동안은 거의 일같이 숙부님께 새해 인사를 드려야 할 것이라면서 찾아왔다. 그러나 그는 결국 숙부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말았다. 그 뒤 한철 동안은 그는 아주 우리 집에 발길을 끊고 나타나지 않았다. 검은 둥치에 새 옷이 트고 버들가지에 물기가 흐르는 봄 한철을 나는 궁금한 가운데 보냈다. 그렇죠? 사람이 오다가 또 안 오면은 이 사람 잘 살고 있나? 그런 좀 염려와 걱정과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봄도 지나 여름이 되었다. 새는 녹음 속에 늙고 불은 산골을 흩으며 흘렀다. 그때 도련이 숙부님이 어떤 사건으로 피검이 되자 검찰에 고발됐다는 얘기예요. 나는 시골 어느 절간에 가 지내려다 피서 계획을 포기하고 괴로운 여름 한철을 솔솔 나게 되었다. 물론 숙부님의 사건이라는 건 당시 나도 잘 몰랐는데 세상에서 들리는 말로는 만주에서 발단된 대종교 사건의 연루라는 것으로 숙부님 검거, 금강채굴 중지, 가택 수색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 나와 있네요. 대종교 사건 1909년 나철이 창시한 민족종교 대종교 사건 일제강점기 대종교들이 일으킨 애국의거 그러니까 뭐 종교단체에서 항일 운동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피검이 된 거죠. 어느 날은 서대문 밖에 숙부님을 면회하고 돌아오는 길 광화문통을 지나오려니까 이건 노상 해우로구랴 하는 소리가 났다. 길바닥에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연녹색 인조견 조끼에 검은 유리 안경을 쓴 황진사가 빨아말린 두루마기를 왼쪽 팔에 걸고 해묵은 누렁 메꼬무는 뒤통수에 젖혀 쓰고 그 벗겨진 앞니만 햇살에 번쩍거리며 총독부 쪽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일제 선생 오래간만이 오시다. 이때 일제가 황진사였던 그 이름 하고 내가 인사를 한즉 댁에서도 모두 평안하시고 완장 선생께도 소식 자주 듣고 이건 참 노사 길바닥에서 반갑구랴. 또 한번 감탄하고 났더니 이전강 날 좀 보. 하고 그는 나를 한쪽 구석에 불러놓고 지극히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나라고 한다. 나는 사정이 저들과 다른 형편이 있던 터이라 혹시나 이런 데서 무슨 숙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알게 되나 하여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긴장한 낯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는 그래서 이때 나는 어때요? 숙부에 어떤 소식이 있나? 하고서 두근두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 조상께서도 모르고 지낸 윗대 조상을 그녀 최근에 와서 상고했구랴 알라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다.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 어리둥절했노라니 왜 그러 어디 편찮노? 한다. 괜찮으니 얼른 마저 이야기하려고 하니 이런 수가 온 내 종상이 대체 신라적
화량이구랴. 이게 이제 제목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화랑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네, 신라 시대죠. 못해도 지금으로부터 1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죠? 1000년 전에 시대인데 지금 이 황진사라는 사람은 어때요? 이 화량을 자기의 어떤 조상, 내 조상 중에 화랑이 있었다. 이걸 갖다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죠? 그래서 허장성세, 이렇게 사자성어 허장성세를 연결할 수 있겠네요. 하고 혼자 감기해서 못 견디는 모양이었다. 그것도 어떻게 알아냈냐고 한즉 그 일에 여러 가지 서적을 삼고하던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라 했다. 황진사를 광화문 통해서 만난 뒤 2달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숙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총독부 앞에서 전차를 내려 필운동으로 돌아가노라니 몰핀 중독 환자 치료소 옆에서 자칫하면 모르고 지나칠 뻔한 그를 보게 되었다. 자, 이때 몰핀이 있죠? 몰핀은 진통제예요. 진통제인데 이게 약간 환각 성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받고 나왔는데 이거 이제 중독이 되면 이게 마약 중독하는 것처럼 네, 몰핀 중독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몰핀 중독 환자 치료소 옆에서 자칫하면 모르고 지나칠 뻔한 그를 보게 되었다. 머리가 더부룩한 거지아이 몇 놈과 아편 중독자 몇과 그 밖에 중풍쟁이, 안진뱅이, 수족병신들이 몇 둘러싼 가운데 저기 수족병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기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 지금 우리가 병신하면은 이거는 뭐 장애인 비하 발언이다 뭐다 하겠지만은 이때는 진짜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병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욕이 됐지만 그러니까 손발이 불편한 사람들, 뭐 장애자들이 몇 둘러싼 가운데 한 2억 길이쯤 되는 무슨 과자 상자 같은 것을 거꾸로 엎어놓고 그 위에 삐쩍 마른 두꺼비 한 마리와 그 옆에 동그란 양철통에 흑빛 연고약을 넣어두어 약 쓰는 법을 설명하는 위인이 있다. 바로 이 위인이 누구예요? 약장수죠, 약장수.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약을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짜 약이죠. 그래서 뭐 서커스나 차력 같은 걸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이 약만 잡숴봐, 이 약만 잡숴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이 양반이 어디서 약을 팔아? 이렇게 좀 관용 표현이 좀 되어버렸죠. 두꺼비 기름 두꺼비 기름 몇이다. 오로도 쓰고 오모인데도 쓰고 등창 퉁창 화상 동상 충치 풍치 이 알렌도 쓰고 어린이 귀저하는데 머리가 자꾸 헐어돌아가 하게하다마 되라는데 남녀노소 어른 애 계집 사내 할 것 없이 서울내게 시골뜨기 물을 것 없이 그저 누구든지 험되는 동물을 빼고 살이 썩는 거고 생신을 하고 자 깊이 감춰두면 반드시 한 번씩은 찾게 되는 약 첩첩이 싸서 깊이 넣어두면 언제든지 한 번은 보배가 되는 약자 두꺼비 기름이 옳시다. 두꺼비 코에서 짠 두꺼비 기름. 자, 그럼 이 두꺼비가 얼마나 무서운 신조가 있는가를 여러분의 두 눈에 보이를 터이니 단단히 보시오. 진짜 과거의 약장소들은 이런 멘트, 약장에서 멘트가 있었어요. 마치 랩처럼 막 라임을 타면서 쭉 설명하고 항상 끝에는 이렇게 효과를 직접 보여줍니다. 물론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는 약물에다 흑빛 고약을 찍어 넣어서 저으며 자, 단단히 보시오. 우리 몸에 있는 썩은 피가 두꺼비 콧구멍만 들어가면 그만 이렇게 홍로 일전선 봄철인 눈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붉은 이슬에 한 점의 눈이란 뜻이에요. 홍로 일점설은 바로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이럴 때 홍로 일점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약물 접시를 들어 여러 사람 앞에 한번 내두르고 나서 기침을 한번 세봐더니 여러분 여기 계신 이분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생이옵시다. 그런데 선생께서는 2달 전부터 충치를 앓으셔서 병석에 누워 계시다. 이 약으로 말미암아 어저께 벌레를 내다 충치라고 얘기해도 이때 벌레 충자거든요. 그래서 벌레를 냈다. 이건 충치가 나았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이곳까지 나와주시게 되었습니다. 하고 벌자 그 사람이 손으로 가리키는 바로 그 곁에는 전날에 보던 그 검정색 안경을 쓴 우리 황진사가 점잖게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 우리 황진사가 바로 여기 누구예요? 유명한 선생이라고 이제 설명해놨죠. 그 약장소 약팔 때 앞에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이제 장단을 맞춰주는 앞자리. 골자는 다시 말을 이어 선생께서 또 이 방면에 대해 연구가 대단히 깊으실 뿐 아니라 곰의 쓸개, 오리의 혀, 지렁이 오줌, 쥐의 똥,
고양이 간 같은 걸로 훌륭한 약을 지어서 1만 가지 병마를 퇴치시킬 수도 있는, 말하자면 이인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어른이 옳시다. 이인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할 즈음에 순사가 왔다. 순사, 지금 말하면 이제 경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사하면은 이제 제복 입은 경찰을 순사라고 했어요. 에워싸고 있던 거지, 아편쟁이, 수족병신들이 각기 제구석을 찾아 헤어졌다. 이거를 보신 숙모님은 나에게 눈짓을 하시며 앞서가셨다. 나도 숙모님 뒤를 쫓아 한참 오다 돌아다 본즉 아까 연설하던 작전은 빈 과자 상자에 마른 두꺼비와 고약통을 담아 가슴에 안고 황긴사는 점잖게 두 손을 두마기 옆구리에 찌른 채 순사를 따라 건너편 파출소로 향해 가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 황진사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황진사라는 사람은 전통을 중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허세를 부립니다. 자, 그런데 시대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는 전통보다는 어떤 실리, 허세보다는 실리, 실용적인 거, 이것을 추구하는 시기고, 그 다음에 근대죠, 근대. 그래서 황진사는 어떤 인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냐면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에 실패하는 사람, 적응 실패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자기 화랑의 후예라고, 천년안전 없어진 나라 화랑의 후예라고 이렇게 들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풍자가 들어가 있네요. 자, 작품 이해 길자면 볼게요. 황진사는 황후함의 6대 직손이며 화랑의 후예임을 내세우지만 궁핍한 현실 속에서 비굴하게 남의 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구시대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용납되지 않는 근대사의 기준에서 보면 부적응자에 불과하다. 작가는 이런 인물을 통해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지 못하고 넓은 관념에 사로잡힌 몰락 양반계층의 오만과 허위성을 폭로하고 있다. 어느 사회든 중세사회 신분질서가 와해되고 근대사회 새로운 인간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적응자가 풍자의 대상이 된다. 몰락한 양반계층의 후예가 되는 정신적인 자만과 세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전락해버린 과정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주목해보자. 좋습니다. 학습활동.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황진사를 바라보는 주변 인물들의 생각을 상상하여 써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약 쓰는 법을 설명하는 약장사.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양반 행색이니 내가 사람들에게 약을 팔 때 신뢰감을 줄 거야. 순사, 허가받지 않은 자가 약을 파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지. 무지한 백성들이 이것조차 모르니 큰일이야. 순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황진사가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약장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했네요. 숙부는 그래도 어떻게 생각해요?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숙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양반의 후에, 그렇죠? 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숙모는 어리숙한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그렇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좀 바보스럽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보스러움, 일말의 어떤 좀 호기심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 시각이 있네요. 자, 한국 문학의 보편성을 생각하면 다음 활동 해보자. 자, 문학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 문학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문학적 보편성이라고 그러고, 반면에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문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어떤 특성들, 그런 것이 특수성입니다. 자, 1. 과거의 찬란한 유산으로서 화랑과 현재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그의 후회를 비교하면서 작가가 어떤 유형의 인물을 비판하고자 했는지 말해보자. 방금 아까 얘기했었던 사회 부적응자, 근대 사회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비판하고 있죠. 앞에 요만으로 써야 되겠다. 급변하는 사회의 부적응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화랑의 후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전통을 중시하는 인물을 통해서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거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고집불통의 그런 사람을 풍자하는 작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내용을 보면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체크를 해가지고 본 수업 시간에 와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